잡을까 인형을 잡을까 하는 그때 막 좋은 책, 무슨 좋은 음악 뭐 이런 거 막 옆에다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런 아이의 수용 능력이 어떤지를 또 관찰해 보셔야죠. 수준이 맞아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너무 어렵거나 그러면 안 되고. 너무 어려우면 그건 의미 없는 자극이 될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없고요. 최악이 바로 저는 영어 교육인 것 같아요. 조기 교육. 네. 만 3세 또 안 된 아이들을 데리고 앉아서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고 물론 영어를 놀이식으로 가르칠 수 있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영어 음악을 들려주고 뭐 예를 들면 그렇겠죠.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 속에 영어를 살짝 넣어서 엄마도 함께 그걸 즐기면서 충분한 상호작용, 눈 맞춤도 충분히 하고 스킨십도 충분히 하고 아이가 그걸 좋아한다고 하는 아이의 경험들을 충분히 존중해 주면서 영어 노래를 가르치면서 영어를 가르친다면 전 찬성이에요. 그걸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많은 영어를 가르치는 가정이나 또는 유아원 등을 본 결과는 굉장히 반복적이고 굉장히 답답할 정도로 아이의 자유의지를 억누른 상태로 가르칩니다. 스트레스만 주는 거군요. 네. 우리 아이들의 뇌가 굉장히 좋은 가소성이 있거든요. 가소성이란 거는 자극에 대한 수용 능력입니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뇌가 변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가소성인데 마치 부드러운 플라스틱이 이렇게 휘어지듯이 말이죠. 근데 그 가소성을 저해하는 가장 나쁜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자유의지를 억제하고 억압시킨 상태에서 반복적인 인지적 교육을 시키게 되면 가소성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는 사실은요, 영어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아직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자극이 필요 없는 상태니까 그때까지는 발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자유의지를 꺾어버리고 계속 영어를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는 영어에 대한 분노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요. 정말 영어를 배워야 될 그 중요한 만 5세, 6세, 7세 시기에 그걸 거부하게 돼요. 자기의 훌륭한 유전자를 발현시킬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영어를 강제로 가르친 어떤 사람 때문에. 부모 때문이죠. 저는 그걸 부모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부모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므로 그런 비극을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발. 그럼 그걸 좀 정리해서 그럼 0세부터 몇 세까지는 뭐가 중요하다. 뭐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그걸 좀 정리해 주시면. 저는 사실은 그게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보편적인 가이드라인 드릴 수는 없지만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발달하는 것을 지켜본 현재까지의 통계적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18개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전적으로 받아주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수용해주는 무조건 수용. 저는 그때는 무조건 수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8개월까지는 배고프면 먹여주고 피곤해하면 재워주고 놀고 싶으면 놀 수 있는 자극을 주고 아이가 흥미로워하는 게 있다면 그걸 찾아주고 그걸 함께 탐색해주는 엄마. 18개월까지는. 요때까지는 대부분 그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평생 생각하십니다. 나한테 의존했던 이 아이. 그 의존했던 아이에 대한 생각만 하시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모두 컨트롤 하시려고 합니다. 아무튼 18개월까지 그거고요. 무조건 수용. 네, 무조건 수용을 통한 애착의 형성.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18개월부터 24개월 슬슬 되면서부터는 아이의 자유의지에 대한 존중. 대신에 자유의지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 충분한 놀이. 그 아이에 대한 충분한 관찰. 그리고 부모가 함께 즐기는 것. 그 아이와. 놀이, 관찰. 그때 한 가지 따라와야 되는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죠?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예. 바로 통제와 조정입니다. 그 통제는요. 그 아이의 자유의지를 꺾는 통제가 아니라요. 그 아이를 위험에 방치하지 않는 통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위험한 줄 모르고 이제 막 기어 올라가고요. 위험한 줄 모르고 길을 건너려고 하고요. 돌아다닐 수 있게 되니까 위험한 줄 모르고 불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개월부터는 세상을 탐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는 모든 게 신비로워 보이고 호기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위험보다는 액션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행동 통제, 적절한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과정. 그 정도의 통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게 최소한이군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건 최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때 과도한 통제나 과도한 억압은 굉장히 불안정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조절 능력을 얻게 되고 또 생물학적으로 아이의 뇌가 발달하면서
그런 환경적인 조절 능력에 대한 훈련과 더불어서 조절 능력이 획득되는 게 만 4세 정도 됩니다. 4세. 네, 만 4세 요때까지는 정도요. 그럼 진짜 그 양육자, 꼭 엄마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만 피부적인 스킨십이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피부 조직에서 발생을 합니다. 발생학적으로요. 우리의 내부 장기랑은 다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기원 자체가. 피부 조직에서 기원해서 그것이 관을 형성하고 그 관이 피부하고 더 이상 연결망을 갖지 않고 세포를 통해서 신경세포를 통해서 연결망을 가지면서 뇌로 분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뇌 발달의 초기 시기인 36개월까지 내지는 48개월까지는 스킨을 통한 접촉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안정감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아이를 안고 눈을 맞추고 얼르면서 우유를 주거나 젖을 주는 아이와 그냥 아이를 스킨십을 주지 않고 우유나 또는 어떤 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은 충분히 주는 아기들을 비교해 보면 브레인의 디벨롭먼트, 뇌 발달이 거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와, 이 아이들이. 엄청나군요. 그만큼 스킨십과 놀이 자극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 영향만 갖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신비롭습니다. 뇌 조직은 피부 조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피부로부터 기원되고 그냥 아이와 내가 살을 맞부딪히는 것만으로도 뇌에 자꾸 자극이 가는군요. 굉장한 자극이 갑니다. 네. 그래서 뇌가 세포가 자란다. 네, 그걸 통해서 분화가 네. 더 촉진되고 네.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네트워크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과정이 초기 발달에 있어서 뇌의 분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적 수용 단계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뇌를 아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감정이나 행동 조절을 배우게 되는 것이 36개월부터 48개월까지입니다. 네. 지금 또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맞아 어렸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맞벌이 하느라고 애를 제대로 내가 못 돌봤어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네네. 그때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나 뭐 다른 분들이 그걸 해도 되는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비교적 일관된 양육자. 저는 비교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 분이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바꿀 수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혼자의 힘을 가지고 양육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바뀔 수 있고 대신에 바뀌지만 그 아이의 특성이나 아이의 능력이나 아이의 개성을 어머니가 파악한 것을 충분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소통 가능한 양육자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 그것이 대리적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만 4세까지는 그렇다. 네. 그 이후는 이제 조금 더 예, 그 이후부터는 드디어 이제 활동성,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활동성이 필요한데 그 활동성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브로드한 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신체적인 활동성도 포함되고요. 인지적인 학습과 관련된 예. 활동성도 포함되고요. 예.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예술적 활동성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세 가지가 결국 그 아이의 선택인데 그것도요. 요즘 대한민국의 우리 부모님들은 그 세 가지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지 그거 하나죠. 활동성 선택을 하십니다. 공부 잘하는 거 그거 네, 하나죠. 뭐. 네, 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좋은 선생님을 찾기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물론 우선순위라는 게 이제 아이들의 개성에 따라 약간씩 개인차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신체적 활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신체적 활동성의 그 기본 틀이 사실은 그 만 4세부터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근육이 자라느냐? 물론 근육도 자라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육을 조절하는 뇌가 자랍니다. 운동, 감각, 조절 중추가 가장 왕성하게 발달하는 때가 바로 만 4세에서 5세, 6세까지입니다. 그때 사실은
운동 조절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충분한 달리기, 뭐 체조, 충분한 신체적인 놀이 중에서 이 모터 코디네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소근육 운동 같은 걸 활용하는 거긴 예술적인 활동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피아노나 그림 그리기나 공예 같은 거요. 그런 신체적인 놀이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춤이 엄청나게 못 추거든요. 몸치. 네, 몸치.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어떤 서클, 한별단이라는 서클을 했는데 예. 거기 이제 포크 댄스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사실 여쭤봤어요. 엄마 나 진짜 춤을 못 춰. 그랬더니 어머니가 맞아 너 옛날에도 좀 그랬어. 그래서 네가 그런 활동을 싫어했고 앉아가지고 맨날 그 딱지치기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랬었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형님은 굉장히 춤을 잘 활동적이고 지금도 운동을 굉장히 잘하세요. 예. 어린 시절 얘기하시면서 회상하시면 저희 어머니가 너희 형은 집에 있질 않았다. 항상 바깥으로 돌아다녀서 들로 산으로. 그런 개인차가 있죠. 저희 형제 간에도. 그 개인차가 지금 전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게 물론 어떤 그 시기만 갖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 4세, 5세, 6세 동안에 운동 조절과 감각 조절 능력. 사실 운동과 감각은 서로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예. 시각적으로 보고 시각적으로 본 걸 처리해서 우리 운동 중추에 영향을 주고 그걸 통해서 그걸 코디네이션 했을 때 예. 제대로 춤이 나오고 제대로 동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가장 빨리 잘 습득할 수 있는 예민 시기가 바로 4세에서 6세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기에 충분한 놀이와 신체 활동과 야외 활동을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내 생각엔 그 아이로 하여금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도 훌륭한 운동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어 살 수 있게 해주는. 김 교수님 저는 그걸 얻지 못했습니다. 춤 실력을 좀 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도 가장 이때는 그럼 아쉬워합니다. 중요한 건 균형이겠군요. 균형. 맞습니다. 그 균형이죠. 신체적인 균형, 신체적인 균형, 인지적인 균형. 네, 인지적인 균형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첫 단계가 저는 신체적인 활동이라고 보는 우선이고. 거고요. 두 번째 활동이 바로 저는 예술적 활동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직도 인지는 아닙니다. 네. 예. 만 5세에서 만 6세, 7세가 그러한 운동, 감각, 조절 능력을 통해서 감정적인 표현을 운동, 조절, 감각을 통한 활동들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술적 활동이라는 걸 잘 들여다보면 상상력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판타지. 상상력, 네, 판타지와 창조력. 창조력이 아주 밀접하죠. 그게 가장 많은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 1년 전부터 시작해서 학교 들어가고 나서 1년쯤 뒤. 만으로 따지면 만 5세, 6세부터 7세, 8세. 대개 한 2, 3년 기간인데 그때 우리 아이들 예술가입니다. 사실은요. 굉장한 상상력, 굉장한 스토리텔링, 굉장한 아이디어 사실은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끼리의 연합. 우주선이 갑자기 땅속으로 다닐 수도 있는. 네. 그 엉뚱한 발상이 많이 맞습니다. 나오는 거죠. 태양이 네. 갑자기 지구 반대편부터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땅을 뚫고 신화적 상상력이에요, 사실은요. 그 상상력은 사실은 예술성은 상상력에서 기반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그 이전에 습득했던 운동, 감각, 조절 능력과 결합시켜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예술적 활동을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술적으로 같이 놀아준다. 맞습니다. 음악 같이 감상도 같이 하고 음악도 듣고, 그림도 같이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그린 걸 얘기하고 뭘 그린 건지, 뭘 느꼈는지, 어떤 상상을 했는지, 그리고 그 상상이 허용된다는 것도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아이가 표현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많은 어머님들이 인지적인 학습을 중요시하시는 어머님들은 상상력을 자꾸 재단합니다. 얘야, 태양은 땅으로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떠오르는 거야. 왜 엉뚱한 얘기를 하니? 그게 또 그 아이의 자유의지 꺾어버리는 겁니다. 꺾어버리고 상상력을 차단하는 거고. 차단합니다. 창의성을 억제시킵니다. 천재가 될 기회를 다 막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머니도 욕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데요. 절대 아니, 그런 나쁜 의도로 하시는 건 아니니까. 저 비판할 건 비판해야 네, 됩니다. 근데 좀 이제 또 댓글이 이상하게 붙을까 봐 좀 많은 부정적 댓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분명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께서 그러한 상상력에서 근간한 자유로운 판타지의 표현들을
허용해 주는 게 사실은 네. 예술적 활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그림이고 또는 음악적 표현이고 또는 뭐 신체적 활동이고 어떤 형태로든 그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만 4세 이후에도 제일 우선될 건 신체적인 신체 거고 활동, 두 번째는 예술적 예술적인 활동, 거고 그러고 마지막이 나면 인지적인 인지 활동이 거다. 시작됩니다. 어. 저는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만 6세 반 또는 7세 학교를 시작하게 해주잖아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보면요.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수학도 배울 수 있고 예, 국어도 예, 배울 수 예. 있고 논리적인 구조를 통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그 인지적인 부분